우주의 마지막 순간, 모든 별이 꺼진 그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랙홀 주변에 건설한 거대한 구조물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늦추며 우주의 종말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조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시공간의 본질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매일 우리는 공간 속을 이동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시공간 뒤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시간은 정말로 흐르는 것일까요? 공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처음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공간을 모든 것을 품는 거대한 그릇으로 생각했어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빈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들의 논쟁은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야 현대적인 공간과 시간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632년 갈릴레오는 혁명적인 사고 실험을 제시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배의 선실을 상상해 보세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와 잔잔한 바다를 일정한 속도로 항해할 때 선실 안에서는 어떤 차이도 느낄 수 없어요. 갈릴레오는 이를 통해 절대적인 정지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구의 자전으로 시속 1600km로, 지구의 공전으로 시속 67,000km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엄청난 속도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갈릴레오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인 1642년 아이작 뉴턴이 태어났습니다. 뉴턴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공간과 시간 자체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 공간은 모든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무대였고, 시간은 우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뉴턴의 절대 시공간 개념은 거의 200년 동안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이 견고해 보이던 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통합한 전자기학을 완성했어요. 그의 방정식에 따르면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결합된 파동이었고, 그 속도는 정확히 계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맥스웰의 방정식은 빛의 속도를 절대값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속도인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과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 전파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듯이 말이죠. 만약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지구가 에테르를 통해 움직일 때 빛의 속도가 달라져야 했어요. 하지만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의 정밀한 실험은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구의 운동 방향과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했던 것이에요. 이 수수께끼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05년 26세의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물리학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었죠. 이 간단해 보이는 원리는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직관을 뒤엎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져야 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길이가 수축됩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빛의 속도만이 절대적인 상수였어요. 1908년 아인슈타인의 옛 교수였던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이 새로운 이론의 기하학적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공간과 시간을 별개의 실체로 보는 대신 하나의 통합된 시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부터 공간 자체와 시간 자체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며 오직 둘의 결합만이 독립적인 실제를 유지할 것입니다라는 그의 유명한 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뉴턴의 중력 법칙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의존하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관찰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10년간의 고민 끝에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곡률이에요.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이 휘어진 시공간에서 물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중력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발표되자마자 놀라운 예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16년 칼 휴바르츠 실트는 완전히 붕괴한 별의 해를 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나중에 블랙홀이라 불리게 될 천체였어요.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져서 시간조차 느려집니다. 1919년 일식 관측을 통해 별빛이 태양 근처에서 휘어지는 현상이 확인되면서 아인슈타인은 일약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어요. 이후 수많은 실험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확인 중 하나는 1971년 하펠과 키팅의 실험이었어요. 그들은 정밀한 원자시계들을 제트기에 태워 지구를 돌게 한 후 지상에 남겨둔 시계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움직이는 시계들은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1974년 헐스와 테일러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는 두 중성자별을 발견했는데, 이 별들의 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는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가 에너지를 가져가기 때문이었죠. 2015년 LIGO 실험이 중력파를 직접 검출하면서 이 예측도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또 다른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1920년대 에드윈 허블의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먼 은하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고,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죠. 이는 우주가 138억 년 전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요. 매우 먼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하들이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견들은 새로운 수수께끼를 낳았어요.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었죠. 19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한 연력학은 시간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고 무질서는 질서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깨진 달걀이 다시 온전해지지 않고 식은 커피가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시간의 화살표는 우주의 특별한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빅뱅 직후 우주는 매우 낮은 엔트로피 상태였어요. 물질이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력의 작용으로 이 균일함이 깨지면서 별과 은하가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 여행의 가능성도 제시했어요. 1937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반 스토쿰은 회전하는 우주에서 닫힌 시간 곡선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로를 따라가면 자신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949년 쿠르트 괴델은 아인슈타인의 70번째 생일 선물로 또 다른 시간 여행해를 제시했습니다. 괴델의 우주에서도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이 선물을 받고 매우 당황했다고 전해집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키는 동안 다른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어요. 양자역학의 발견은 물리학에 또 다른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1928년 폴 디렉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방정식을 완성했어요. 디렉 방정식은 전자의 여러 성질을 정확히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입자의 존재도 예언했습니다. 바로 반물질이었죠. 하지만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양자 역학은 고정된 시공간 배경에서 작동하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등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은 11차원이나 26차원의 시공간을 가정하기도 해요. 가장 급진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는 공간과 시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도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시공간도 더 근본적인 실체들의 집합적 성질일 수 있다는 것이죠. 1997년 후안 말타세나가 발견한 ADS-CFT 대응은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해요. 이 대응 관계에 따르면 중력이 있는 시공간의 물리학을 중력이 없는 경계면의 물리학으로 완전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홀로그램처럼 차원이 낮은 표면에 모든 정보가 인코딩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옳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은 더 근본적인 2차원 실체의 환상일 수 있어요. 시공간은 플랑크 길이와 플랑크 시간이라는 최소 단위의 픽셀들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공간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에게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오직 그들 사이의 관계만이 존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공간은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집합적 현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아직 추측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진정한 본질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음 세대의 물리학자들이 모든 것의 이론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을까요? 뉴턴의 절대적 시공간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시공간을 거쳐 양자 역학적 시공간까지 우리의 이해는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공간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복잡한 존재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이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흐르지 않고 공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며 관찰자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블록 우주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환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유의지나 인간의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만의 세계선을 따라 우주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의 화살표는 우주의 특별한 시작에서 비롯돼요. 빅뱅 이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과거와 미래가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주가 다르게 시작되었다면 시간의 방향도 달랐을 수 있어요. 양자 역학은 시공간에 또 다른 차원의 신비를 더했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에서 시공간은 거품처럼 끓어오르고 가상 입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져요. 이런 양자 요동은 우주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중력과 양자 역학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시공간에 대한 더욱 급진적인 아이디어들을 낳았어요. 시공간이 홀로그램이거나 더 근본적인 실체들의 부산물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옳다면 우리의 실존에 대한 이해도 바뀌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원자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무대 자체도 더 근본적인 실체들의 환상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연이 모든 비밀을 드러낼 의무는 없어요. 아무리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도 시공간의 궁극적 본질은 영원히 신비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한 수수께끼가 해결될 때마다 더 깊은 수수께끼가 나타나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탐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공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대의 물리학자들이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할지 기대해 봅시다. 결국 먼 미래의 문명이 블랙홀 주변에서 시간을 늦추며 우주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도 시공간의 신비를 탐구하며
우주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완전히 조작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시공간의 마지막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신비로운 무대 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나가며 시간과 공간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